새해 서울에서는 어떤 것들이 새롭게 바뀔까요? 서울시의회 주요 상임위원장을 모시고 살펴보는 2018 달라지는 서울.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서울시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해서 새해에 주목할 만한 정책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민간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매월 41,500원가량의 보육료 차액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상보육 실시 이후에도 국공립 서울형과 달리 별도의 보육료 차액을 지불해온 데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재정 부담 등에 관한 민원, 이제 드디어 해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처럼 보육을 비롯해서 보건복지 정책이 시민 생활에 직접적 체감을 가져다주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민의 보다 나은 환경과 보건정책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실 건국대학교 공공학연구원 진성영 연구위원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보건복지와 관련해서 작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직은 올해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올해 가장 인상적인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찻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었는데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많은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드리는 이 사업이 벌써 3년 차를 맞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이 주로 찻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나요? 예, 그 찻동 사업이 시작하게 된 것은 더 이상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처럼 예. 빈곤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을 없도록 하겠다. 예. 그리고 또 주민들이 고독사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 예. 또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가 제공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찻동 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그동안 그 찻동 사업의 대표적인 일꾼인 그 방문 간호사와 복지 플래너가 함께 그 빈곤 위기 가정이나 또는 1인 노인 가구 또 정신장애인과 같은 건강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한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또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나 또는 어르신들이 65세가 도래되면 누구나 보편적인 그런 서비스 대상이 돼서 방문 간호사와 복지 플래너가 함께 찾아가 상담을 하고 또 필요한 그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전체 시민이 다 대상이다. 그렇죠. 그리고 주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담당하고 있는 찻동 서비스 하시는 그 직원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가장 그래도 도움을 절실하게 받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그러니까 도움이라는 것이 약간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족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자면은 작년도 찻동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나왔는데 어르신, 우리 아이, 빈곤 위기 가정 등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되게 높았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았다는 걸 말씀드리자면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찻동 서비스를 애초에 실시했던 그 이유가 바로 경제적 취약계층 때문이었는데 가장 큰 만족도가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야말로 잘 맞는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아쉬운 점들이 좀 많이 지적이 됐어요. 특히 왜 이렇게 찻동 직원들이 찾아보면 적습니까? 이런 얘기들. 그 찻동 직원들로 전부 정말 커버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 나왔었는데 어떤 아쉬움들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글쎄 지금 사실 이제 이 찻동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동안에 그 주민들이 서비스가 필요하면 주민센터에 찾아와서 신청을 하면 그래야 이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거였다면 그렇죠. 예, 지금은 그게 어떻게 보면 행정편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필요하면 와서 신청해. 나는 여기 앉아 있을게. 이런 거였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건이나 복지 서비스들을 상담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바뀌게 된 건데요. 그렇죠. 아마 이거를 대부분 지금 얘기하는 거는 공공복지 전달 체계 일대 혁신이다, 혁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문 간호사라든지 복지 플래너 이런 복지 인력들이 확충이 필요한데 그렇죠. 사실 그동안 처음보다 지금 많이 한
2,200여 명 정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뭐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복지직 인력들이 혁신적으로 대대적으로 확충이 되면서 실제로 이게 내실 있게 그래도 차통 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이렇게 공공의 체계는 이렇게 확립이 되어 가는데 이 복지 자원이 민간 자원들이 많이 지역 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런 민간 자원들이 같이 이 공공의 체계 속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지게 그럼요. 될 텐데 이 부분이 아직은 좀 미약한 것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 내년에 24개구로 확대된다는데 왜 한 개구가 빠진 거죠? 강남구가 빠졌는데요. 그 부청장님이 안 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그래서 강남구를 떴거든요, 사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일단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공무원만 1,785명, 그리고 간호사가 411명인데 구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많은 분 숫자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분들이 굉장히 업무 어떤 부담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민간의 역량들을 이렇게 끌어내려면 그 사실 좀 더 긴밀한 네트워크가 좀 조성돼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포에서 일할 때는 마포는 그래도 상당히 민관이 잘 네트워크가 있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한 곳 같은 경우는 민과 관이 잘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그런 측면에서 차동은 어떤 면에서는 단기간 내에 성과가 굉장히 빨리 나타난, 그리고 민관의 협력도 굉장히 잘 이끌어낸 그런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제 민간의 협력들을 끌어낸 그런 좋은 그런 많은 성과들이 있기도 하는데요. 일단 민간의 그 협력도 협력이고 실제로 이 공공에서 주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내실 있게 제공한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시범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13개구에서만 그렇죠. 이 차통 사업이 시행이 됐었는데 3단계 들어서면서는 강남구를 뺀 24개구 전체에서 이 차통 사업이 좀 확대가 되어서 이 차통 서비스를 더 많은 서울 시민들이 그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성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차통 서비스가 진행되기 전에는 이렇게 현장을 방문해서 뭔가를 뭐 확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횟수가 동당 월 57회밖에 안 됐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그래프가 준비가 돼 있으면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시행 전 같은 경우 현장 방문 건수가 동당 월 57회.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런데 1년 차에 이미 138회를 넘고 2년 차에는 147회. 뭐 시행 전에 대비해서 2.6배나 올라갔고, 복지 초기 상담도 대폭 개선이 됐고, 동주민센터의 현 인원도 상당히 늘어나서 또 사업 인지도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복지 담당 1인당 복지 대상자 숫자가 좀 어떻게 보면 줄어들면서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그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구위원님, 그 차동의 지난 3년간 평가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주목을 받고 있었죠. 근데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시민사회 많은 단체들 서로 간의 입장은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되게 호평 일색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의 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그 정부나 또는 지자체의 정책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데 이번만큼 인력과 예산 면에서 확실하게 지원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주목이 됐었는데, 그렇지만 어쨌거나 좀 안 좋게 보는 쪽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약간 동원형을, 민간 자원을 동원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전에 그 공무원들의 그렇죠. 개발 시대의 복지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개발 시대의 복지하고 확실한 차이가, 옛날에는 공무원이 줄을 세웠잖아요, 민간을. 자, 여기 줄 서, 저기 줄 서 해가지고 일 쫙 나눠주고 해,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런 사업을 갖다가 좀 하려고 하는데 민간에 뭐 어떻게 뭐 쌓여 있는 노하우를 좀 같이 활용해 봅시다. 이런 쪽에 협조를 구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확실히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연구위원님의 그 역할은 그
우리 박양숙 위원장님의 어떤 계획들을 이렇게 많이 칭찬해 주시는 역할로 나오셨나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자신의 만족도가 높아서요. 예, 그러시군요. 자, 죄송합니다. 새해 찻동 사업에 주목할 만한 계획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일단 지금 3단계에서 24개 자치구로 확대가 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사실은 중구하고 중랑구, 서초구, 또 송파구 예. 이 4개 자치구에서는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만 이 찻동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예. 새해에는 전 24개 자치구 서울 전역에 이 찻동 사업이 확대돼서 시행이 될 계획이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4단계로 접어들게 되면서 훨씬 이 내실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그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서 이 그 복지 플래너 한 202명 정도 그리고 방문 간호사가 80명 정도 더 늘어나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제공이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필요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필요한 또 서비스나 여러 가지 지원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 경제적 취약층인 어려운 사람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울형 그런 복지 전달 체계를 좀 더 정교화해서 시행이 될 그런 계획이고요. 그래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그 아이가 탄생을 하면 우리 사회가 같이 이렇게 축하해준다는 의미로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42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사업을 이 찻동 체계 속에서 그 아이를 낳는 출산 가정에 선물로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되게 될 텐데요. 이게 유럽에서는 뭐 마더박스라고 얘기를 하던데 핀란드에서는 1930년대부터 시행됐던 이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사업이죠, 사실은. 굉장히 늦은 감은 있지만 네, 그런 활동들도 진행이 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문어발처럼 쫙 이렇게 찻동의 그 플래너들이 쭉 뻗어나갈 수가 있게 되니까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전 같았으면 구 단위로 자, 몇 명 박스 몇 개 내려보낼 테니까 받을 사람 있으면 와라. 없으면 왜 이건 남았냐?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사업이. 근데 지금은 근본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찻동에서 특히 건강이 강조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시민 모두가 다양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법 이건 또 서울시가 2018년부터 어떻게 그 고민을 나갈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 사실 서울시에서 그 시립병원이나 공공의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 1,00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시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낮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이 의료 자원이 시립병원뿐만 아니라 뭐 보건소 또 여러 건강증진센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의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이 되니까 훨씬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감이 있는데 새해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훨씬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통합적 서비스 역량 아직까지 부족하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 단기간 내에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지역사회 내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들 이 분들은 단순히 치료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경제적인 복지라든가 또 뭐 그 의료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좀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사업도 있다면서요? 지금. 예, 지금 서울시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공공의료의 그 중에 하나가 301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과 복지, 의료를 한 번에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지금 뭐 북부병원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니까 지금 한눈에 이제 개념이 들어옵니다. 지금 지역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보건소, 요양시설 등에서 보건의료 복지 연계센터 301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망을 통해서 방문진료, 외래진료, 입원진료 같은 걸 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분은 요양시설로, 어떤 분들은 사회에 복귀하게끔 하고 어떤 부분은 또 종합병원으로 이동하게끔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네트워크를 갖다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관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전부터 원내 병원 내에 있는 사회사업실 등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요. 예. 그때는 뭐 전문가가 없었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수단이 적었기 때문에 예. 301 네트워크 사업이 이런 데서 되게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앞으로 다각적으로 또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예. 아마 서울시 서북병원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은데 예. 서울시 서북병원 같은 경우는 301 네트워크의 큰 틀 내에서 예. 이를테면 원내 환자를 포함시켰거든요. 그래서 재입원율을 상당히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각 병원 그리고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301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면은 더 발전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은 각 지역 내에 네, 서북병원 같은 경우 이를테면은 그 환자분이 이를테면 어떤 질환에 걸렸다가 퇴소하게 되잖아요. 퇴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본인의 그 삶의 형편이나 실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면은 다시 동일한 병에 걸려서 다시 입원하게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걸 원초적으로 그런 뭐 빈곤이랄지 어려운 상태를 개선해주는 조치를 병원에 퇴원할 때부터 해준다면은 다시 그 병원에 오시는 일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가령 뭐 영양이 부실하신 분들은 그렇죠.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렇죠. 대안을 주고 예. 그리고 또 뭐 주거 환경이 취약한 분들은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맞습니다. 부분들을 연계해 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돼야 시립병원의 병상이 막 계속적으로 넘쳐나는 이런 일들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환자들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는 건데 내년에 공공보건의료사업에서 주목할 만한 사업이 있으십니까? 지금 뭐 301 네트워크 사업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성공하려면 이 301 네트워크 사업을 담당한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배치가 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사회복지직의 그 직원들이 배치된 북부병원은 굉장히 효과가 많았는데 다른 네. 병원들은 효과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자체가 잘 안 이루어져서 그렇지 그렇죠.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회복지직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예산을 이번에 좀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훨씬 더 이렇게 활발하게 확대될 수 있을 걸 기대가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서울시가 올해 그 공공보건의료재단을 만들어서 설립을 해서 지금 이제 운영을 시작하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서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시민들을 위한 건강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지원하는 아마 싱크탱크 역할도 좀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시립병원에 대한 혁신을 좀 추동해내서 그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활동도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울시의 공공의료 통합적인 공공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플랫폼 역할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 병원 삼성 발달센터가 개관이 돼서 내년부터 확실한 그런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또 제공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공공보건의료재단부터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재단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시민사회는 기대하고 있나요? 사실 그 건강정책은 그 중앙정부나 대형병원보다는 우리 지방정부나 이런 1차 의료기관이 전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를테면은 이렇게 조그만 노력을 해도 충분히 국보할 수 있는 그 질환이 큰 질병으로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1차 그렇죠. 의료기관은. 그러니까 감기를 잘 다스리면 폐렴 같은 거 안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 재단이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2018년도 사업을 잠깐 봤는데 약 36개 과제를 수행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확대 그리고 시민참여 구조화 방안 그리고 공공의료자원 연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업이 눈에 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더라고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단이 과연 이런 그 과제가 64개라고 그러셨 36개라고. 36개. 36개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예산은 참 너무 적은 예산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지 또 평가를 갖다 중간에 한번 하는 시간 또 연구위원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시각각에서도 신속하게 우리가 개원 소식을 전한 바 있는데 이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 어린이병원 발달센터를 통해서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와 더불어서 보호자의 심리치료 같은 경우도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될 그 전망이죠? 예.
지금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에서는 이렇게 통합 치료 모델을 구상을 해서 이를 좀 실행을 옮기고 있는데요. 사실 이 발달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그 가족 내 여러 가지 뭐 갈등이라든지 또는 부모들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많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보고들이 있는데 지금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에서는 부모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 상담이나 또는 자조모임 등을 이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발달장애 아동의 그 비장애 형제자매들에게 또 해당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가족지원실을 지금 운영하면서 이 부분들을 좀 제대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치료 서비스가 뭐 지자체라든가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도 제법 있죠. 사실은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지자체 차원에서 목표 지향적이면서도 이렇게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식의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치료 서비스는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히려 그 복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발달장애 아동 등의 의료라는 게 사실은 공공의료의 큰 틀 속에서 포함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들의 기본적 욕구나 다양한 욕구들은 사실은 다양한 민간 기구나 단체, 뭐 발달장애인 협회 같은 데서 충족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어떻게 한마디로 그쪽은 사회가 성숙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사회가 아직까지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걸 좀 지자체나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좀 책임을 져줘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발달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장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회가 정말 선진적인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주변에서 발달 장애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터부시한다거나 혐오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회가 좀 미성숙한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또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또 먹거리 안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학교와 기관에 공급될 수 있게끔 또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들이 있죠. 지금 그 먹거리 문제는 시민 누구에게나 굉장히 관심이 많은 특히 요즘에 뭐 살충제 계란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맞습니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 지금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 안전하고 건강한 이런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거를 먹거리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에게 이런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그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학교나 시민들에게 이 안전한 이런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게 농촌하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농촌의 이런 안전한 이런 좋은 품질 좋은 먹거리 농산품을 실제로 시민들이나 아니면 학교나 뭐 이런 공공 이런 기관에 제공하게 되고 또 농촌은 적절한 수입을 또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도농 상생의 이런 정책들을 내년에 새해에는 먹거리 정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가 이렇게 공급받고 싶어도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그걸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농촌이 우리 건강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이렇게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농촌을 잘 살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일단 구체적으로 이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 좀 아이디어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위원장님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의 어린이집이라든지 또는 지역 아동센터 또는 복지관 이런 공공의 시설에서 사실 그동안에 급식을 제공하는 데서 그 질이 굉장히 낮다라는 이런 문제제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이유가 사실 재정상의 그런 부담 문제, 재정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질 좋은 식재료를 이렇게 공급하지 못한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자치구당, 1농촌과 그 협약을 맺어서 자매결을 맺듯이 그렇죠. 자매결을 맺어서 그 농촌의 안전한 그 식재료를 친환경 급식센터를 통해서 이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복지관에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공할 때 그 1:1 직거래 방식으로 구입을 해서 중간 유통비용 그 부담을 줄여가지고 그렇죠. 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받고 또 농촌에는 또 훨씬 그 여러 가지 수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도농이 상생하고 또 농촌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이 공공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도농 상생.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림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 여러 단계의 유통 구조가 그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농촌에서는 안전한 먹거리를 갖다가 적정한 가격으로 생산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소비자, 최종 소비자는 그 안전한 먹거리를 그 정말 착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안 돼 있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기초지자체가 책임지고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이걸 묶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통구조를 대폭 줄여주어서 농촌은 농촌대로 제값을 받게끔 하고 또 착한 가격을 유지되게끔 하는 그런 방식을 운영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함께 잘 살 수도 있고 건강한 먹거리도 정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니까 일석이조의 그런 사업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사실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는 그동안 꽤 계속 논란이 있어 왔고 우리 시민, 특히 서울 시민들이 관심이나 민감도가 뭐 엄청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안전에 대한 해법을 논하기 앞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생산자, 소비자와의 거리를 그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그 안전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소비자가 그것을 직접 소비하는 소비자가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농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 이것이 그야말로 그 요번 도농 그 상생 공공급식 사업도 마찬가지 취지이지만 되게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직거래를 맺어준다고 해도 중간에서 농촌의 생산물들을 또 감시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말 안전한 것인지를 이렇게 체크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급식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더라도 농촌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그런 단위, 그 중간 단위는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지자체가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번에 이 서울시의 그 도농상생 사업이 정말 제대로 뿌리 내려서 다른 지자체로 계속 확대가 돼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까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서울시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이 가져올 기대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이제 뭐 새해가 되면 우리가 지금 찻동 사업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서울시 전역에 이 찻동 사업이 이제 시행되면서 좀 더 촘촘한 이런 서비스들이 제공돼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삶의 질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 새해에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좀 더 활성화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들이 좀 더 건강하고 또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이 집행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저희가 의회에서도 계속 시민들의 입과 또 눈이 되어서 그렇게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연구위원님께도 그 우리 시민들에게 한번 당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민분들께보다는 우리 위원장님 오셨으니까 서울시의회가 뭐 그동안도 잘 오셨지만 그 우리 시민을 위해서 특히 보건복지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강과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관심 기울여 주시고 지켜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시민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열심히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찾아가는 동서비스 사업 참 2018년 새해에는 정말 더 다양하고 폭넓게 우리 사회를 개선해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는데요. 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강남구가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서울시의회 박양숙 보건복지위원장 그리고 건국대학교 공공학연구원 진성영 연구위원 모시고 서울시 보건복지정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